자, 윤희석 의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사 하나 좀 올려주시죠. 지금 네, 이 기사입니다. 이 4,400가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하나도 법이 이제 임대차 3법 이후에 한 건도 안 생기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저것은 이제 극단적인 현장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대차 3법이 굉장히 또 좋게 와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이후에 국회가 지금 전세 월세나 논쟁이 있고요. 또 여당에서도 엔간한 분으로 다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이 그만큼 이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박사님 제가 우리 윤준병 의원의 발언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그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요.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된 독특한 제도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된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언급을 하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2+2 2년에서 5%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박을 놓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 현장 하나를 취재기자가 한번 보여준 거고요. 예. 여러 가지 고민할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네. 질문하신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국회 내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예. 뭐랄까요, 제대로 된 토론 훈련을 받지 못해서 오는 약간 좀 이게 파편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겠죠. 하지만 윤희숙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네. 졸속적으로 법안을 만들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을 돕겠다고 하는 거지만 예. 이게 임대인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임차인들에게도 네. 유리할 게 없다. 오히려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 불리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이럴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더 큰 피해와 불편함이 올 텐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한 파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네. 무슨 오만과 열기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느냐 이런 일 처리한 사람들은 나중에 기억해야 될 거다. 아마 네. 역사에 남을 거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 중에서 저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대목만 이제 귀에 거슬리거나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얘기하신 윤준병 의원 같은 분은 전세 제도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거에 이제 딱 꽂혀가지고. 꽂히신 거죠. 예. 꽂혔다 뼈는 좀 조작하니까 그거에만 딱 주목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전세는 잘 안 살아보셨던 분 같아요. 집도 여러 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일 허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점을 가지고 예. 공격하려다 보면은 예. 본질은 없어지고 예. 이상한 말싸움만 해. 그게 사실은 토론에서도 괜히 말꼬리 잡고서 이상하게 얘기가 이게 번져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중간에 말허리를 자름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못하게 하고 또 이게 얘기들이 아무리 주고 받아봐야 네네. 내용 있는 게 없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세가 없어질 거다는 얘기가 그럼 없어지면 월세는 나쁘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법을 만든 기본 출발 자체가 전세 가격의 과도한 급등으로부터 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없는 서민들이 너무 어려우니 전세값을 많이 못 올리게 하고자 해서 이게 급하게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나흘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임대인들이 전세 물건 자체를 없애서 결국은
전세를 찾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서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네. 월세로 갈 거다. 이 점은 왜 생각 안 했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월세는 뭐가 나쁜데 하는 식으로 이 어깃장 놓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토론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본인도 아마 후회를 하겠지만 근데 네. 이제 우리 윤준병 의원은 벌써 2번씩이나 네.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무슨 성 사건에 저 비위 사건에 모범을 보였다고 이런 표현해서 한번 혼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깊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사안을 보면은 네.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뭐 모자라 보여요? 국민들이 뭐 바보 같아? 국민들이 보면 알아. 이런 예.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는다니까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예. 이게 지금 전세 월세 놓고 이분이 얘기가 전세업자들도 대부분 대출 받아서 전세금 마련해서 들어간다 그러는데 대출 받아서 들어가도 전세라는 거 안정감이라는 게 살아본 분들은 느끼잖아요. 뭐 금리가 높고 낮아서 뭐 월세보단 전세 대출금이 싸다 이거 떠나서 그래도 나는 전세로 2년 있어 여기에 대한 안정감 매달 이자를 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집 주인이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때니까 차라리 정부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저게 보험 끊어서 전세금 마련해서 넣고 이랬으면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좀 간과하신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뭐 다른 나라에는 게 흔히 있는 제도가 아니고 예.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월세를 내고 예. 살죠. 네네. 근데 그런 나라들도 네. 자기 집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 욕망이 동력이 돼서 커진 게 그 2000년대 초반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잖아요. 그래서 예.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도 네. 월세 사는 게 너무 당연해 있는 미국 사람들도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건 없건 막 융자를 준다니까 그냥 막 그 대출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대출금이 허공에 떠버리고 네. 은행들이 망한 거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또 뭐 자기 무슨 장난쳐 가지고 뭐 채권을 무슨 이렇게 뭐 유동화 시켜서 뭐 채권을 만들어 뭐 CDO니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다가 이제 투자은행들도 다 망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월세 같으면은 그게 너무 좋아서 월세 사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 사람들도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요. 전세는 어찌 됐건 내 돈을 그냥 이자도 못 받고 맡기는 거긴 하지만 그 돈은 남아 있어요. 예. 월세는 날아가는 거라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갚아도 이 대출금을 갚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돈을 내 그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따지면은 그렇죠. 월세 내는 거나 뭐 사실은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집 산 사람들도 대출 받으면 이자 내는 거니까. 예. 그 얘기는 우리도 농담처럼 해요. 네. 나는 신한은행이 월세사다. 너는 국민은행이 월세 살지 않냐. 나는 하나은행 월세다. 은행 대출 받는 걸 월세 개념으로도 보는데 마찬가지 집을 산 사람이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든 그 금액은 일종의 내 재산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갚아 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금부 분리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자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부동산이나 그 신용카드나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현금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매력 가지고는 네네. 이 확장되어 있는 현재 규모의 시장을 굴러가게 할 수가 없으니 미래의 구매력을 지금 땡겨서 예. 현재 구매력을 그 현재 부족한 현금 소통량보다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자고. 신용카드도 소득이 없는데 지금 미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달 말에 갚는 거 아니야. 예.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에 돈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소비가 예.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로는 시장이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있지도 않은 소득을 미리 땡겨 쓰고 있잖아. 예. 여기서 이미 수요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진 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굴러가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시장이잖아. 그게 좀 과해지면 그게 거품이 되는 거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 집 사지 말라는 거고 똑같은 거지. 예. 현금 없는데 네가 왜 집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도 미리 땡겨서 집을 사고 부채를 전제로 집을 사고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그걸 현금처럼 바꿔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거기서 금부 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에 정면으로 또 덤비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앞으로 신용카드 쓰지 말고 빚내서 집 사면 안 되는 거야. 빚내서 전세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치면 예. 우리가 결국은 그 월세라는 게 뭐 어차피 대출보다 같지 않냐 그렇진 않아. 다시 말씀하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저 대출을 받아도 이건 내 돈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저 전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위 역할을 하는 거잖아. 예. 그걸 무시하고 뭐 월세가 당연한 거니까 이게 마치 월세가 새로운 제도이고 선진적인 제도인 것처럼 몰아가면 안 돼요. 예. 그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의원 발언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원래는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자였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정리를 하고 1주택을 소유하면서 지역구 때문에 이쪽에 와서 전세를 산 임대인이 임차인이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본류에 벗어났다고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또 통합당이 발끈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쪽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 수준을 잠깐 저속화시키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네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좌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캐비어 마시면서 좌파 얘기하고 리무진에 그 운전사를 둔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좌파적 얘기를 하고 아니 샌더스도 재산이 수백억만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예. 힐러리 클린턴이 보수주의자예요, 저 진보주의자예요. 소속은 진보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재산이 뭐 수백만 수천억 달러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럼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의 서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본인이 집이 있는데 임차인인 것처럼 속였다? 본인이 쓴 글에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라는 글이 있었고 물론 연설에는 임차인이라는 거를 강조한 거지만 그게 무슨 국민이나 그 여당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이 법이 갖는 맹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하나의 그 의미 전달을 좀 강하게 하거나 효과를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예. 임차인인 점을 강조해서 한 건데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지. 예. 그 짧은 5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국회에서 발언한 의원들 중에 그 발언 속에 대안을 제시하는 분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안이 좀 있어서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색다르게는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대안 한 채 제시하면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그러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했었다 이런 대안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글쎄 솔직히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가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법으로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을 통제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내 몸 뉘일자리 하나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은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재산이기도 하고 네.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거를 어느 기준에서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그러한 그 약간 그 자본주의의 그런 약간 좀 막 그 질주로부터 그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법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가끔 보면 도덕과 종교의 영역까지도 법률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너무 선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선하긴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착하게 살아라고 규제할 수 있겠냐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적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 얘기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도 너무 과하게 관심을 받는 게 아마 본인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우리가 좀 여기서 의식하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지. 예. 법이 대체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그 달성되는
작전의 고지점령이 아니라고 봐요. 대상도 없어. 어디가 목표인지 몰라. 그냥 가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예. 그게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자, 우리 그 윤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결국 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서 발생됐던 일련의 사태고요. 연계해서 좀 재미난 여론조사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제시했던 행정수도 이전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이때 당시에 7월 24일하고 25일날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겁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찬성한 응답자가 48.6%였습니다. 24일, 25일이에요. 그때 반대는 40.2%였습니다. 찬성이 오차범위 밖에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무응답자는 11.2%였고요. 근데 이 조사가 30일날, 28일부터 30일날 다시 비슷한 조사를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외려 바뀌었습니다. 49%가 나왔고요. 이전하는 것이 좋다가 42%로 나왔습니다. 이게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자세한 거는 그 한국갤럽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바뀌고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처음에 여당이 무슨 자체 조사에서 60% 찬성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질문 문항을 몰라서 못 봐서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질문에 따라서 질문의 뜻이 나쁠 게 없잖아요.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60%밖에 안 나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죠. 질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찌됐건 한 1주 정도 이게 논란이 되면서 사람들이 의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정치 문제화 되면 또 뭐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지지하는 사람들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싫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이 싫어서 저 사람들하고는 반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0%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 어리석고 이게 뒤집혔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웃기고 아까 하다가 제가 말씀 좀 못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결국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과정이다 이거예요. 나흘 만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군사작전에서 고지점령한 방식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게 적어도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초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끄덕거리고 박수 칠 정도의 문제를 왜 여당에서는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냐 이거야. 적어도 그게 나흘 동안의 입법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반영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는 법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예요. 법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이 수도 이전에 관한 것도 그 결정을 내려는 과정이 민주주의인 거지. 행정수도가 세종에 가면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국토균형 발전의 완성이고 서울에 나오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차원적이고 그 정말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수준의 논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론조사에서 하나 꼭 소개를 더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의 이전은 반대가 지금 높아졌는데 행정수도 기관 중에 그거 가는 건 찬성하는 것이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입니다. 국회는 가능합니다. 찬성이 더 많았는데 국회 세종시 이전의 찬성이 47%였고요. 반대가 39%였습니다. 단 청와대와 서울대는 이전 반대가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거 빼드려서 여기 참조하시면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국회는 이전이 찬성하는 것을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가 재미난 게 여론조사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조사 지지도가 9주째 이렇게 하락세를 좀 유지했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리얼미터가 27일부터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라서 45.6%였고요. 이게 반대가 그러면 반대는 50%가 아직은 넘어서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조사에서 이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37.9%, 미래통합당이 30.6% 나왔는데 서울만 놓고 보니까 바뀝니다. 이것이 통합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40.8%입니다. 민주가 31.4%였거든요. 근데 이 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우리 좀 여권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봤더니 민주당보다 건 한 8% 이상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무슨 이유로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걸 다 반영된 거겠죠. 지금 최근의 상태. 뭐 그냥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뭐 이런 소 바뀌면 또 해석이 달라져야 되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도가 약간 반등했다는 거는 최근에는 언론에 대통령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영향이 가만히 계시면 올라가나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하고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당장의 본인들의 서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어찌 됐건 사람들이 그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도 이미 다 의도도 다 읽고 있다는 거 아니야. 누가 재미난 얘기를 내가 하나 들었어요. 그 부동산 때문에 열받고 심지어 주말에 광화문 나가서 신발도 던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역시 김호준의 뉴스광장을 듣고 출근했다는 거 아니야. 아직은 이렇게 그 어느 쪽으로 확 넘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애증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여당 입장에서는 잡아야지. 어설프게 잡으면 오히려 지금 저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휙 가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리 때문에 나와서 데모했던 분 중에 상당 부분은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꽤 많다 이런 얘기죠. 그걸 정확히 뭐라고 분석할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때문에 와서 신발을 던지는 사람이 이 정부에 대한 그 지지나 애정을 다 접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얄팍한 수로 속이려고 하거나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그것도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 서둘지 말라는 게 이것도 옛날 얘기라서 좀 재미없는데 노자에 보면은 대교는 졸렬하고 웅변은 어눌하다 그랬어요. 원문은 아니야. 아주 큰 기교는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졸렬해 보이기까지 하고 너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약간 말 더듬는 것처럼 어눌할 수도 있다. 기교라는 게 예를 들어서 화가가 활짝 핀 꽃을 그려놓으면은 화려하고 그 영혼이 잡혀 있죠. 자연의 꽃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어느 순간 져서 시들어버리고 추하게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게 정말 큰 기술이냐 이거지. 내가 그냥 그 얄팍한 그 손기술로 이것도 얄팍하다면 또 안 되구나. 손기술로 꽃을 잘 그려놨다고 그래가지고 이 꽃이 자연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할 수 없다는 거고 말을 정말 잘하는 거는 뭐 발음이 똑바르고 목소리가 좋고 이게 아니고 어눌하고 느리고 목소리가 탁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고 그게 하늘의 뜻이나 백성의 뜻하고 연결되면 그게 진정한 웅변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서둘지 말고 거듭 말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코멘트나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행정수도 서두르는 거나 검찰개 서두르는 거나 다 서두른다는 뭔가 좀 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하튼 미래통합당이 지역이지만 특히 서울에서 이겼다라는 거는 저는 대선 이후에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3주 만에 나와서 43주 만입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앞선 게 이게 얼마나 갈 걸로 보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는 게 이런 이거 있잖아.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저 곰이 온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나와서 신발은 던졌는데 오늘 네. 아침에 뉴스 광장 듣고 출근했다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네. 월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말이 좀 제가 엉켜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왜 월세가 우리나라에 좀 이게 좀 한계가 있냐라는 얘기는 좀 늦었지만 네네. 좀 조금 하는 게 우리가 그 저 소득 10분위로 하면은 예. 10분위 소득으로 하면은 좀 보고 갈게요. 예. 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분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고 소득이 이제 10분위가 있어요. 10분위가 월 소득이 근로소득자 기준이에요. 월 소득이 900만 원이에요. 예. 909만 9천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9분위 그 다음이 571만 원이에요. 8분위가 450만 원이에요. 7분위가 370만 원. 6분위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예. 5분위로 내려가면 이게 280만 원이가 돼요. 예. 예. 여기까지가 우리 국민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하면 50%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조금 더 통계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다 다른데 뭐 중위 소득을 놓고 보면 2018년 19년 기준으로 보면 중위 소득을 뭐 297만 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250만 원으로 보는 그 통계도 있어요. 대체로 보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중위 소득이야. 중간쯤이야. 예. 그럼 전 국민의 50% 미만은 월 소득이 250만 원이 270만 원이나 290에서 50 사이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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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로 가면은 월 소득이 85만 원이에요. 자, 이 사람들한테 월세 얘기를 하면 예. 자, 이분들이 물론 저 강남에서는 뭐 10억짜리 전세를 뭐 월세로 계산해서 살지는 않겠죠. 예. 응? 근데 우리가 전세가 아닌 모든 사람이 월세로 가게 되면 자, 적어도 중위소득 그 50% 미만의 사람들의 경우는 한 달에 그 물론 전세가 없어 월 사는 사람이지만 한 달에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하는 월세를 내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대의 흐름이다, 그게 선진적이다,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전세든 뭐 1억짜리 전세든 10억짜리 전세든 이 제도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없어지는 거에서 문제 지적을 했더니 아이 전세는 이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니까 새롭게 월세를 윤준병 의원은 예. 제가 자꾸 그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데 그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현재는 그 과거의 2급 이상들을 고위 공무원 단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2급, 1급 뭐 차관부터는 아예 뭐 정무직이가 빼더라도 이 무슨 얘기냐면은 2급 이상 공무원들의 50% 이상이 예.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차관까지 가려면 네네. 그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간지도 벌써 뭐 수년 이상 했을 거예요. 예. 1억 이상 연봉을 쭉 몇 년 동안 쭉 받아오신 분, 뭐 그 이전이라도 뭐 1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다 갑자기 1억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느끼는 거 하고 50%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그 근로소득자들이 50% 미만이 월 소득 250만 원 안팎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외국은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도가 있는 거는 한국의 여건에 맞아서 있기 때문에 있는 걸 거고요. 예. 국민들이 편하다면 그걸 또 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는 게 정치권의 또 정치인의 역할 업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윤희숙 의원의 그 발언이 너무 파장이 커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시사 접종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